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김관욱 개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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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제 먼저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인데, 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해찬 의원이 결국 뭐 이변은 없었어요. 그걸 좀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권리당원, 대의원 여기서 압도적인 일단 우세를 점했지 예.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의원이 들고 나왔던 이제 강한 여당 여기에 일단 지지자들 일단 환호를 한 것 같고 예.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좀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금 일단 다당제 체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강할 수밖에 없다. 아마 예. 그런 쪽에 이제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이 모아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과연 그러면 사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다음에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이런 논란이 사실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다라고 이제 이해찬 후보가 예. 대표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럼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올 것이냐. 예. 즉 당으로 옮겨오는데 저는 더 힘을 실어줄 거로 봐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네. 그럴 경우는 지금까지의 국정 당정청 운영 기조와는 좀 다른 국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갈등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해찬 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강한 리더십은 장점이지만 또 이면에는 소통 논란도 만만치 않게 있었거든요. 우선 소통에 관해 질문하셨으니까 소통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우선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그 5당 대표 회담을 하겠다든가 당, 정, 청 간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당 대표가 또 원만한 협의를 하겠다든가 또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이미지상으로 보였던 이해찬 대표의 불통 이미지와는 다른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은 그 소통보다 저는 이해찬 대표의 이번 그 당 대표 당선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으로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득표 결과를 보면 예. 이현정 의원께서 조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당원 그리고 국민여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결과로서 수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2등과 12% 차이 그리고 3등과 16%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3등이 누구냐? 바로 그 김진표 의원인데 이해찬 의원이 지지한 사람들이 그럼 누가 거기에 지지를 했을 것인가? 한간에서는 그게 이제 친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 문재인 친문을 2012년도 대권 도전할 때 모였던 그룹을 이름 구문이라고 한다면 예. 구친문 그리고 이제 올드 세대들 예. 그렇다면 2017년도 집권과 지금 현재 정부의 각 여권의 요직을 하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신문이라고 본다면 예. 김진표 의원은 신문 세력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정세균계가 지지를 해서 했는데 예. 이분들이 2등을 안 하고 3등을 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찬 의원은 신문은 모르지만은 신문의 중심은 전해철 의원이겠죠. 그렇죠. 다른 그 구문 세력과 비문 세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와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저거는 친문의 승리나 아니냐보다는 이해찬 의원이 7선을 하는 동안에 그전에 민주화까지 한 정치적 자산과 그거의 집도로서 이해찬 파워의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잠비덕 대권 후보라고 생각되는 김부겸, 추미애, 그다음에 이재명, 기타 이종걸, 김두관 등등의 많은 비문 또는 구문 이런 분들이 전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3등과 특히 신문이 지지했던 것과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제가 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정청 간에도 이 권력의 운영 방식이나 국정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야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입니다.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냅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루어 촛불혁명의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예,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찬 대표의 본인의 개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작용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 주냐 아니면 뭐 이해찬 대표지 이제 대표가 실질적인 본인의 역량에 의해서 대표가 된 거냐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친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친문들이 이제 뭐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친문이 그쪽으로 결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예. 사실 우리가 그 득표 결과를 들여다보면 40%, 30%, 20대 후반 거의 골고루 나눠 그렇죠. 가졌거든요. 이 예. 부분은 결국에는 친문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어떤 후보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해찬 후보가 어떤 온전히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으로서 된 것이냐 저는 뭐 시기적으로 이 상당히 불안한 시기 어떻게 보면 모든 정당들이 여소야대임에도 고 다당제고 좀 뭔가 당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당원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원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경험이 있고 역량이 검증된 분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카리스마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까지 겹쳐져서 그런 분을 이제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해찬 후보가 이번에 어떤 민주당 경선에서는 조금 더 그런 기준에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당들도 보면 거의 올드보이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 당의 지지자들이 그 당을 지지하는 어떤 구심력을 좀 발휘하는 데에는 좀 더 검증된 인사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예.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른 분들의 발언기를 좀 자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예, 대통령을 우리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게는 말이 청와대 정부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언제나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제에서 집권당이 항상 소리가 약했던 건 맞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만큼 소리가 없는 집권당이 있었을까 하는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어요.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이끌었던 한국당이든 무슨 당이든 다른 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거는 강한 야당이라는 강한 여당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말이 그 민주당을 구성하는 이 보수 세력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을 것이고 예. 더군다나 보수 세력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아니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는 정당의 존재 이유니까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적어도 민주당을 구성하는 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이해찬 대표 야당과의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예.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식반 민생 현안은 여야 합의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생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야당과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보수 괴멸을 언급을 해서 또 야당의 반발을 크게 샀거든요. 최고 수준의 협치가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최고 수준의 협치라고 하면 일단 연정이겠죠. 예. 근데 과연 그럼 연정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평당이나 뭐 어떤 같은 계열의 정의당이나 예. 이런 쪽을 이제 합당을 해서 어떤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제 정동영 대표가 지금 민평당 대표로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손학규 후보가 지금 일단 나와서 지금 일단 그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2007년도 민주대통합당이 했던 경선 구도가 똑같아집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구도예요. 자,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같은 시절에 정책 실장을 했고 예. 또 나머지 두 당도 같은 후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좀 양보를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의 어떤 평소의 성정이나 정치 스타일로 봐서 그 양보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면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의석이 많아도 또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다른 당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협치의 전망은 그렇게 밝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치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 한다면 이 정권이 이제 후반기로 조금 있으면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정부보다는 국회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당이 조금 더 정부를 밀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협치가 안 되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여소야대 구도잖아요. 여기에서는 저는 뭐 협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필수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정권이 후반부 아직 1년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네. 5년짜리에서는 상당한 임기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당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부분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또 한 예.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020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에는 당에게 많은 역할들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네. 따라서 요번에 이제 지금 김 대표가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 즉 민생과 협치의 문제는 아주 유효적절한 어떤 이 타겟을 한 것이다. 예. 즉 민생을 화두로 해서 다른 당과 협치를 하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죠. 그 부분에서는 다른 당들도 사실은 민생의 부분에서는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일종의 이제 명분을 민생이라는 명분을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쥐고 간다 그러면 예. 어떤 상황이건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다른 당들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데는 조금 더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어떤 당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결국엔 뭐 양보와 획득이죠. 모든 일방이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획득할 건 획득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보인다 그러면 예. 지금의 어떤 뭐 과거의 버럭 총리, 뭐 버럭 해찬 뭐 이런 어떤 별명이 무색할 정도의 어떤 협치를 예. 만들어낼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문제를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아마 최고 수준의 협치와 관련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자, 이해찬 의원이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정부의 경제정책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실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이제 경제 정책 기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네. 굉장히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말이지만 지금 그 여론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점이 경제 정책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전당대회 격려사가 보면 물론 뭐 당원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고용의 질과 양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런 수치는 이게 뭔가 뭐 대통령이 알고 계신 수치는 뭐 다른 게 있는 것인지 예. 지금 보면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통계를 보면 하여튼 역대 환란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의 지금 고용 상황과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예. 또 최근에 발표된 소득 그 상황을 보면 이 소득 격차가 가장 지금 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고용의 질과 양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고 예전에도 그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90%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긴 했었는데. 네. 근데 대통령의 현실인식, 즉 이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너무 좀 아니한 게 아닌가. 지금 야당 측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역대 상황 중에서 가장 지금 최악의 어떤 고용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향이 옳다, 잘 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현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지금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당정의 어떤 그 현실인식 자체가 예. 좀 아니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김정래 교수님. 예. 저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장하성 실장이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고 예.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놓고 이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했다는 식의 대학 강의식으로 설명하면 그건 하나만 하는 것이고 예. 소득주도 성장을 왜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면 그거는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혹시 전화한다고 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해찬 대표가 오늘 취임자 이제 수락연설에서 한 얘기 포용적 복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경제와 공정경제 다 같이 해서 세 가지를 단어를 엮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냐라는 그 말보다는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창출됐느냐 안 됐느냐 예. 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간담회는 장하성 실장도 이해찬 대표도 청와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 무엇이 안 돼도 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논리를 하고 아무리 해석이 잘못됐다라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그건 경제학 실험도 경제학이 없는 뭐 정책을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 SNS에 이 두 장의 사진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이 정말 굉장히 닮아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여성들이 미소를 띄우면서 이 서명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어떠한 장면이냐면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 존 챔먼 미 공군 상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 전사한 존 챔먼 공군 상사의 옛날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을 에워싼 저 4명의 여성은 바로 이 존 챔먼 상사의 어머니, 부인 그리고 두 딸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보여주실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을 이 청와대 여성 비서관들이 서명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두 사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뭐 일단 이 청와대 여성 비서관들이 6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문 연설집,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던 대통령의 연설문을 영문으로 해서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서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예. 이제 청와대 저런 행사 등등은 상당히 어떤 시점 또 어떤 이슈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즉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뭘 중요시하는가?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 수석 비서관들하고 이제 이제 넥타이 풀고 이제 그 정원에서 이제 커피를 들고 간 것은 이제 이 소통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네. 이렇게 내가 수석 비서관들하고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경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청와대 저런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여성 비서관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어떤 양성평등의 문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어떤 여성 어떤 그 비서관들을 좀 더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 예. 뭐 이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가 대통령이 뭘 집중하시는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런 것보다는 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우를 수 있는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예. 사진이 왜 문제가 됐는지 저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강용석 전 의원이 왜 이 부분을 베낀다, 따라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지 그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으로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전사자 가족을 모신다 그러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여성 비서관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는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예. 비판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전직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러면 내용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진 같은 걸 갖고서 이걸 따라한다. 저는 그 비판의 어떤 내용 자체가 좀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또 흡사하다.
일례로 커피를 든 사진이 있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예, 대통령. 정정하겠습니다.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비슷한 사진을 찍었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커피를 들고 있는 사진. 네. 왼쪽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자 이제 뭐 저런 사진들이 사실 이제 비판을 강용석 의원 전 의원이 이제 비판한 거니까 왜 따라하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거든요. 아니 뭐 좋은 건 뭐 따라해도 되죠. 그럼요. 근데 이제 예. 대통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인기를 받았던 것도 보면 굉장히 소탈한 그런 이미지. 예. 왜냐하면 사실 앞에 커피 같은 경우도 백악관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커피를 사서 들고 예, 직접 예. 이제 일하러 들어오는 장면이고 또 청소부하고 같이 이제 주먹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측면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도 굉장히 소탈하고 이제 예. 친근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게 어떤 이미지로만 끝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과 정치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 조금 비판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아까 하신 연설과 실제 이런 것들과 너무 또 차이가 나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너무 좀 이게 우리하고 멀어진 느낌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은 저런 어떤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실제 국민들의 생각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는 참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이러면 취소야라는 이제 자막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의 배경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 미북 관계 종료 신호탄인지 아니면 이 단순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전술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전략적 판단이다 예. 것이죠. 이게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작되는 부분이 폼페이오의 4차 방북으로 시작해서 9월 말에 유엔 총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지금 비핵화의 어떤 약간 부진한 이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이제 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많은 책임의 부분은 중국에게 있다. 그래서 예. 중국과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비핵화 문제도 결국에는 중국이 문제다. 이렇게 예. 해서 중국과의 전선을 아주 크게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11월 달에 있는 어떤 선거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예.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은 부담을 주는 예. 그런 효과는 반드시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방북을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소한도 중국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예. 한국에 대해서 뭐 경고인지 한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저런 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강요 중에서 미 국무장관은 넘버 원 국무장관.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는 북한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못 가게 하는 그 힘. 그리고 또 거기에 국무장관이 또 승복을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텔레비는 아마 하루 종일 저것만 방송하지 않았을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럼 미리 내부에서 잘 얘기해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국무부에서 대변인이 그 전화까지만 하더라도 뭐 김정은은 안 만날 것이지만 가서 뭐 굉장히 뭐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확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뭐 언론들은 물론이고 뭐 중국이나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놀랬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황당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과 굉장히 이제 의견을 잘 맞춰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잘 해왔고.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한 지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그러니까요.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새로 선임해서 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고 또 예. 국무부 내에서 이제 그 방북할 때 어떤 걸 하냐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 폼페이오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뭔가 좀 이제 이견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3의 라인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이제 보고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이 드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더라도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미리 예견한 것 아니겠는가.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뭔가 진전을 나올 게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간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오고 그다음에 구구절날 이제 시진핑이 가서 뭔가 네.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판문점 선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이제 합의를 하는 모습으로 그랬었는데 예. 그러면 종전선언 갈 수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첫 단추부터 지금 얼그러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경우에 그럼 과연 무슨 성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사무소 개설 이것도 지금 다음 달로 연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도 사실은 굉장히 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 5월 24일과 같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가 가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2차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다시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이 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당히 북한에다가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무역 지금 그 대결도 있는 와중이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